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콘텐츠를 통해서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뭐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또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어떤 회사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칩셋미디어는 이제 2003년에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회사입니다. 흔히 이제 IP라고 하는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그 IP를 보유하고 그 IP를 이제 개발해서 보유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 자산은 반도체 칩에 삽입이 되죠. 그래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IP라고 이제 지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이제 라이센스 매출이 56%, 로열티 매출이 39%, 용역이 5%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라이센스 이제 계약을 할 때 매출하는 게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후에 매출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결 종속회사는 3개가 있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중국 법인과 이제 미국 법인 그리고 중국과의 조인트 벤처 이렇게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는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 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자 작년 하반기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형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칩스앤미디어 매출 형태는 이제 라이센스 매출 인식 이후에 로열티 매출 인식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매출이라면 이제 팹리스 업체가 고객인데 주로 팹리스 업체한테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그 설계 특허를 제시하면서 매출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그 받아온 이제 블록들을 조합을 해서 칩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2, 3년 후에 설계가 완료되면은 완료된 칩을 이제 외부에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이? 그때 이제 칩의 판매 수량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비율인 로열티를 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매출 그리고 2, 3년 후에 로열티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은 글로벌 IT 기업들이고요. 수요처로는 이제 산업용이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이 76%로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합산이 81% 정도 돼서 중국 그리고 미국이 주요 고객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최대 주주는 이제 한국 그 반도체 투자회사 그래서 이제 한투파라는 이제 PE한테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제가 분석한 바 있는데 네. 22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펀드가 주인인 상황이고요. 텔레칩스는 이제 주력 사업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캐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 매각을 했고요. 지금은 한국투자 파트너스 펀드로는 한투 반도체 투자 주식회사가 동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교를 했을 때 산업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 일전에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 때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예,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산업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는 구도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그래서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차이가 있고 메모리는 일관 생산, 특정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가 한꺼번에 이제 혼자 이제 만드는 체제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 업체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기업들이 강한 이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쫓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크게는 팹리스라는 이제 설계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라는 생산 기업이 있죠. 그 사이에도 디자인 하우스나 DSP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IP라고 해서 우리 칩셋 미디어 같은 특허 관련 회사가 있고 EDA 툴이라고 자동화 설계 회사가 있고 후공정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그 역할 중에 하나인 IP 쪽에 기업들이 있고요. 글로벌리는 사실 제일 큰 기업은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RM은 2016년에 소프트뱅크에 인수됐고 23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IP 기업에 대한 관심은 ARM의 이제 나스닥 상장 이후로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칩스앤미디어가 IP 기업으로 대표적이고요. 이후에 최근에 수년 전에부터는 일부 기업이 상장을 했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칩스앤미디어가 독보적이죠. 그래서 플러스 영업이익이 나는데 퀄리타스나 오픈 엣지 같은 데는 이제 아직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5, 6년간의 매출이고 영업이익 추이는 요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맞춤형 칩을 많이들 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뭐 산업적인 흐름이나 동향을 기반으로 칩스앤미디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 이제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그 중국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에 따른 IP 수요가 증가한다입니다. 그래서 자체 칩을 만든다 이꼴 이제 IP 수요가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칩은 여러 블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블록을 내부 자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사오는 것이죠. 그래서 칩을 개발한다는 것은 IP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격화될 조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1기 때 격화됐고 한층 더 격화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칩 개발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IP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JV 설립을 통해서 좀 더 중화권 공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칩 투자 확대인데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전통적인 칩 업체가 아니라도 빅테크가 자체 칩을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칩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IP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가 늘어난다면은 IP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칩스앤미디어가 여러 글로벌 고객사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 퀄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중국의 이제 오포라는 휴대폰 업체도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고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NPU IP 사업 확대로 인한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23년에 NPU IP를 드디어 개발을 했어요. 이 회사는 비디오 코덱이라고 동영상 관련 IP만 갖고 있었는데 NPU IP를 23년에 개발하고 작년 하반기에 최초로 한 건 매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다각화가 진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적은 지난해에는 어땠고 올해는 어떤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4분기는 이제 매출액이 91억, 영업이익 29억으로 각각 20%대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이뤄냈고요. 다만 아쉽지만은 24년 연간으로는 매출 271억, 영업이익 53억으로 매출은 조금 정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 초반 정도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감소의 이유는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구에 이제 연구소도 설립을 하고 그 NPU 관련도 조금 이제 연구 개발을 계속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매출액 296억 그리고 영업이익 6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한 10% 성장, 영업이익은 한 24%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라이센스가 아까 말한 투자 포인트들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이제 기대가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라이센스가 있었으면은 2, 3년 후부터 이제 로열티 매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열티 매출도 점진적인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NPU IP 등 이제 신사업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제 제품 믹스 개선 등이 인해서 이제 수익성은 개선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현재 저평가 수준인가요? 아니면 부담이 있는 수준인가요? 네, 요쪽 까라의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참고로 이 회사는 이익이 나지만은 이제 국내 피어들은 영업적자 상황이고요. 중국의 베리실리콘이라는 이제 피어는 큰 이익이 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해외 기업이니까 조금 이제 그리고 이제 규모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제 리포트 발간 기준으로 PSR로 칩셋 미디어가 12배대고요. 오픈 엣지가 9배대, 베리실리콘이 17배대입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는 영업 적자 상황이고 매출도 칩셋 미디어의 절반 수준이니까 이제 할인을 받는 거고요. 베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고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여러 기타 사업이 많습니다. 매출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 대비는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PU IP 매출 확대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칩셋 미디어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고할 리스크 요인 뭐가 있을까요? 네, 비디오 코덱 IP 위주로만 사업을 20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답답함을 이제 투자자들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하반기에 드디어 시작이 된 게 NPU IP인데 다만 이제 단 한 건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갈 길은 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여러 IP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거니까 중장기적으로는 IP를 좀 더 많이 개발하고 스펙트럼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NPU IP에 대한 이제 가시적인 판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보려면은 계속 새로운 IP가 개발되면서 고객한테 판매가 된다라는 공시나 뉴스를 접한다면은 좀 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NT라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네. 같은데 기업에 대한 개요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PNT는 2003년 12월 달에 설립된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그리고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2012년도 7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PNT의 사업 부분은 크게 2차 전지 장비와 그리고 소재 장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PNT는 2009년도에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이제 이뤄가기 시작했고요. PNT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2차 전지 이제 장비에서는 어떤 게 있냐 보면 코팅기, 프레스기, 슬리터기, 노칭기 등의 장비들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극 공정 장비사들이 PNT 말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PNT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모든 배터리 형태의 대응이 가능한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셀메이커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점이 PNT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재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지박이나 광학 필름, OCA 필름과 같은 특수 필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력 장비는 전해 동박 장비인데요. 이 전해 동박은 리튬이온 배터리 응급 지전체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PNT가 전고체 배터리용 니켈 박이나 반도체용 동박과 같은 차세대 소재 진출을 위한 연구 개발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어떤 쪽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 설명 먼저 들어봤고요. 2차 전지 장비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공정의 특징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생산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도 반도체처럼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전공정은 주로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으로 구성이 되고 후공정은 활성화 공정과 검사 공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전극 공정이 가장 복잡하고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극 공정은 슬러리를 제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코팅하고 건조하고 압연하고 슬리팅하는 등의 다양한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전극 공정의 모든 과정에서 P&T의 핵심 기술력인 롤투룰 기술이 기반이 돼서 모든 과정이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롤투룰 기술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롤투룰 기술은 연속적으로 소재를 빠르게 생산하고 처리하면서 균일한 품질의 전극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롤투룰 기술이 없다면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공정 같은 경우는 활성화 검사 공정으로 이뤄지는데요. 여기서는 뭐 정밀한 충방전 관리라던가 아니면 자동화 검사 기술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배터리의 최종 성능을 이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공정별로 이제 경쟁력을 띠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P&T, CIS 그리고 TSI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조립이나 후공정 분야에서는 독일이나 중국, 미국과 같은 업체들이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2차 전지 제조 장비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전극 공정 장비의 시장 규모는 약 40에서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립 공정은 25에서 30%, 후공정은 약 20에서 2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중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전극 공정이 배터리 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극 공정에서 큰 기술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습식 방식의 전극 공정이 대다수를 이뤘다면은 최근에는 조금 더 비용 효율화가 가능한 건식 방식의 이제 전극 공정 트렌드로 기술이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2차 전지 장비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P&T는 어떤 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투자 포인트로 알아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건식 전극 장비 시스템의 퍼스트 무버다라는 점인데요. 기존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전극을 만드는 방식은 습식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습식 방식은 액체 형태의 슬러리를 만들어서 코팅을 하고 액체 상태였기 때문에 건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 소모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도 좀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 건식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건식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활물질과 도전체 그리고 바인더를 분말 형태로 혼합을 해서 집 전체에 압착을 하고 전극을 제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건조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단축이 되고 에너지 비용도 절감이 되고 생산 공간의 효율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돋보이고 있는 기술이 바로 건식 기반의 전극 공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T는 P&T는 건식 전극 장비를 굉장히 예전부터 개발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가장 선두로 지금 이 시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P&T가 개발한 장비는 양극과 음극에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장비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P&T가 이미 글로벌 자동차 회사죠. 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파일럿 테스트로 이 건식 전극 장비 시스템을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중에 글로벌 업체로부터 양산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P&T는 정말 장비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과 수주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 P&T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LFP 배터리를 시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PNT의 자회사인 PNT 머티리얼즈는 ESS용 LFP 배터리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장비가 아니라 이제 셀 사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LFP 배터리는 쉽게 말해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비싼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의 종류인데요. 소재 비용이 저렴하고 특히나 화재 위험이 적어서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민감한 보급형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NT는 원래 본업에서 배터리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미 LFP 배터리를 만드는 대부분의 기술력을 내재화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회사인 PNT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2025년도 상반기부터는 LFP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것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셀이나 소재 영역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영역이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인 동박 소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해 동박이란 쉽게 말해서 배터리 음극에 사용되고 있는 얇은 구리판인데요. 이 전해 동박은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 그리고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재입니다. PNT가 이 전해 동박을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2022년도 7월 달에 중국에 위치한 이제 섬서미래 첨단 소재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왜 중국이 자회사를 설립을 했냐 하면 중국은 전 세계 전해 동박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생산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박을 가장 잘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 소재를 생산하기에는 글로벌리 최적의 국가가 중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의 PNT는 이제 동박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대부분의 설비 구축을 이미 완료한 상황이고요. 다만 동박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좀 환경 이슈나 안정성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뭐 안전 허가라던가 소방 승인 같은 인허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허가 과정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2026년도 이후부터는 PNT가 중국 법인을 통해서 이제 동박 장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동박 소재 자체를 좀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로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가 실적에 주는 영향이 과연 어느 네. 정도인지 일단은 궁금하거든요. 네네. 지난해 실적과 올해 실적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024년도 사실 대부분의 전기차 밸류체인 업체들 실적 부진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NT는 깜짝 놀랄 만한 실적 성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2024년도 PNT의 연결 매출액은 1조 35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90% 가까이 높은 외형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PNT의 2024년도 실적을 보면서 정말 기술력이 살아있는 탑티어 네, 회사는 업황이 부진하더라도 실적 방어를 하고 오히려 좋은 실적을 또 거두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면서 좀 깜짝 놀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 굉장히 높은 호실적을 기록했고 2025년도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전기차 수요 둔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이 아직 너무나 많이 지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수 있는 신규 수주 자체가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 장비 매출이 전년도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은 현재 추정치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말부터 2026년도 상반기 중에 양산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스케줄이 앞당겨지면서 올해 중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조금 더 실적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2025년도 실적을 보수적으로 수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결국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기차 쪽은 캐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P&T의 주가가 올해 PER 기준으로는 지금 뭐 7배에서 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에 이 회사가 받았던 PER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15배에서 2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이 절반 정도로 축소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낮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2024년도부터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로 관련 업체들의 업황 부진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주가 레벨이 다운되면서 P&T도 주가 하락세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P&T는 위기 속에서 꾸준히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가하고 있는 2차전지 장비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셀 그리고 동박 소재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고부가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P&T가 업황만 좋아진다면 리레이팅이 되고 기업 가치가 회복하는 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기차 수요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아직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기간 P&T의 주가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다가가서 좀 긴 호흡으로 회사의 주가 회복을 찬찬히 기다리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P&T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황도 이제 확실히 돌아서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네. 필요할 것 같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기업을 좀 들여다보자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리스크 요인은요?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보이는 거는 오버행인데요. P&T가 2023년도에 상한 전환 우선주죠. RCPS를 좀 대량 발행을 했습니다. RCPS가 우선 2024년도에 한 차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 출회를 했고요. 이때 한번 주가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잔여 물량은 약 200만 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200만 주가 이제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출회를 다시 한다면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다만 RCPS의 보통주 전환 가격이 5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회사의 주가가 지금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당장 이 RCPS가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매도 물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하고요. 회사의 주가가 다시 회복세에 들어가면서 5만 원 이상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오버행 부담을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장비를 넘어서 소재 쪽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 P&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세롬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